안녕하세요. 박성환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약 1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일단, 우리 이야기는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 논쟁거리도 많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강의는 매우 편하게 좀 여유를 갖고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여주시 미술관에서 연속 3부작 전시회를 하는데 두 번째 해당이 됩니다. 한국 현대 역사를 어떻게 우리 그림에서 읽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시기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 50년대에서부터 60년, 7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그에 또 걸맞게 매우 논쟁적인 시각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이것이 우리 현대사를 이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된다, 똑바로 다 봤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얼마든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일단 우리가 모든 걸 다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매우 한 부분에서 이런 시각에서 한번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전제하에서 시작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이야기는 출발점은 한국 현대사, 어떻게 보면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제는 미술을 중심으로 예술이지만 그 중에서 미술과 관련돼서 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한번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이 나오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거기에서도 상당히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감안하시면서 또 거기서 얼마만큼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과 또 앞으로 저희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단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한국의 현대사는 적어도 8.15 해방 이후에 우리 문제는 크게 생각해서, 아마 이것은 오늘 우리의 그 주제인 70년대 말이 아니라 2021년 우리 오늘까지 다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저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우리 사회는 분단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본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의 그 특징이랄까, 다른 나라와 가장 큰 차별되는 점이 무엇이냐 만약 물으신다면, 저는 우리는 분단된 사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매우 의미가 큽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단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 분단만큼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지배하는 테마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는 한국전쟁이라는 아주 우리 동포끼리의 싸움을 우리가 겪었고, 그래서 저게 6.25입니다. 휴전된 이후에 또 그런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본다면 이러한 분쟁이 정치적으로 일단 한 매듭을 짓는 것은 남북한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제 생각은 1960년 4월 혁명과 이어서 그것을 역방향으로 일어난 어떻게 역사의 후퇴라고 할 수 있는 5.16 군사 쿠데타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이 분단은 정착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다만 1960년, 61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는 분단 체제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단 체제라는 것은 사실은 매우 배타적인 관계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 발짝 더 나가면 소위에서 남당 갈등, 물론
북한도 북북의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한국 사회에서 얘기는 우리 내부에서 남한사회 내부에서의 의견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남남 갈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이름 불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비단 정치 쪽뿐만이 정치계만이 아니라 문화계 또는 교육 또는 우리 일상생활 내내 지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술계에서는 특히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바라봤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1차, 2차, 3차 연달아 이어진 우리 전시회, 여기 여두시 미술관 전시회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매우 어려운 분단 체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극복의 노력을 우리는 미술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문화적 기억이라고 주제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있는데, 역사가 있고 기억이 있는데, 주로 기억의 입장에서 과거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 또 그림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문제는 세 번째 소주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분단체제라고 하는 우리의 가장 큰 모순 문제. 두 번째는 이 모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특히 미술 쪽인데 그것을 조금 넓혀서 문화적 기억 이런 담론으로 설명을 드릴까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여기 세 번째 주제가 되는데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타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여기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우리는 과거에 또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걸쳐 진행된 한국 현대사의 그 모순 또는 갈등, 이 문제를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매우 아픈 얘기고, 사실 공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진강을 놓고 지금 가사는 이제 새들은 경계선이 분단이 없이 넘나드는데 우리는 왜 못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전쟁, 특히 이제 한국 전쟁을 주제로 한 그림 몇 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피카소를 보겠습니다. 이 피카소가 매우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그런 화가였죠. 이 스페인 화가인데,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먼저 그린 그림, 아주 매우 유명한 그림이죠. 이건 게르니카, 이건 1937년 작품인데, 이것은 이제 스페인 내전이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학살되는 그 사람들을 주로 그렸고, 아마 이 소재는, 방법은 그림을 그릴 때 그 매개체는 소입니다. 스페인의 그 그래서 이 소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 아픈 상황을 그린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피카소가 51년도에 한국전쟁 주제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이 그림이 51년도 이제 그려지면서 제목이 한국에서의 학살인데, 뭐 일설에 의하면은 미군이 황해도에서
신천이라는 동네에서 대학살을 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아직까지 좀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변월용이라고 하는 고려인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한국 전쟁 즈음에서 몇 가지 그림 꽤 많이 남겼는데 그 세 개의 작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왜 이거 설명을 드리냐면 이 변월용이라는 사람이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가인데 러시아 사람이죠. 연해조로 가서 거기서 태어납니다. 고려인이죠. 아주 이 사람이 레닌그라드에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 학교 교수, 예술대학 교수를 하다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평양에 가서 그림 이 교육 시스템을 도와라는 명령을 받고 평양미술대학에 와서 1년 반 동안 가리키고 고문을 하다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작품이 53년도의 작품인데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 얼마큼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판문점입니다. 판문점에서 포로 교환하는 그 장면을 그린 겁니다. 지금 트럭에서 남쪽에서 잡혀있던 북한 병사들이 여기서 교환되는 과정 속에서 트럭에서 내려오면서 옷을 다 벗습니다. 이 네이만 입고 올라가는 겁니다. 왜? 이 의복은 남쪽에서 얻은 거기 때문에 안 돼. 우리는 싫다. 그래서 벌로 벗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제목이 판문점에서의 북한 포로 송환입니다. 53년도. 53년 8월에 포로 교환이 있었거든요. 거제도에서 또 등등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교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마침 그때 평양에 국적은 러시아죠. 고려인이니까. 그래서 평양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굴까요? 한국춤. 그 유명한 최승희입니다. 최승희. 한국춤의 현재 이 한국춤의 그 모태는 아마도 지금 한송준으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한송준한테 사사한 최승희. 이 최승희는 워낙은 서양춤으로 시작하지만 한송준 그 선생 이시박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생한테 조언을 받고 한국춤을 춥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스승이 그 당시 유명한 한송준 선생인데 그 사람이 사설을 봤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 사람이 춤을 서양춤과 한국춤을 섞어서 이제 추는 거겠죠.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전 세계 다니면서 공연을 한 가장 유명한 무희 춤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변월령이 만나서 그림을 그립니다. 요것은 54년도 작품입니다. 류용과 최승희 초상 해가지고 최승희 43살 때. 근데 보면 좀 어떻게 너무 좀 몸무게가 좀 나가게 생겼죠. 워낙에 이 사람은 춤을 추는 사람인데 이 40대 중반 돼가지고 몸이 좀 불어난 것 같습니다. 최승희는 47년도에 월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안막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프로 작가인데 거기에서 넘어가면서 같이 대동해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김일성 체제에서 살다가 나중에 안막이 남편이 수청을 당하죠. 수청 당한 다음에 50년 초반에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년 정도 있다 최승희도 이제 역사에서 벗어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안막과 최승희의 슬하의 딸이 있는데 그 딸이 무용을 해서 이어서 나갑니다. 여간 가장 당대 20세기 가장 유명한 춤 최승희를 북한에서 이 변월령이 그렸습니다. 그다음 요 세 번째 요게 참 뭐 대강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이게 지금 철조망 분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 오른편이 미군 MP 얘가 있고 이쪽에 아마 왼쪽 편이 북한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요 그림은 62년도에 그렸습니다.
조선 분단의 비극이라고 해서 이 그림은 이거 애칭입니다. 다만 이것이 50년 초반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질곡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질곡을, 이 갈등,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시켜야 되냐.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한테, 우리한테 다 숙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문제의식을 염두에 두고 각 분야에서 철학이면 철학, 정치학이면 정치학, 또는 음악, 미술, 또는 문학. 우리가 이 이후의 문제는 전쟁 분단 체제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한 장르는 분명히 문학일 겁니다. 하지만 그 문학 못지않게 매우 강렬하게 접근한 간섭해 들어온 그런 분야, 예술 분야에서는 아마도 미술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술, 물론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우리한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입니다. 원래 에스테틱이라는, 여러분들 아는 그 영어에서는 이 미학, 에스테틱, 이것이 원래 의미는 그리스 용어인데, 에스테티아는 감성적인 인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성이 아니라 감성적 측면. 물론 이래서 이제 예술 문제에서, 예술 철학 문제에서, 이성과 감성 문제에서 감성이 주제로 부각된 것은 이건 매우 늦습니다. 지금 19세기 때 들어와가지고, 감성도 이성 못지않은 진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한 방편이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얼마 안 됐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성이 우선이었죠. 자, 그러나 예술은 이성이 먼저가 아니라 감성이 먼저입니다. 에스테티아 말 그대로 감성적 인식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또 의미 있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체험, 우리의 일은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몸에 각인이 됩니다. 몸이 얘기해 줍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테틱입니다. 그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것은 학자라기보다는 차라리 예술가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그만큼 우리한테 던져주는 호소력이 큽니다. 아마도 이 문제는 좀 나중에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술 아트 문제가 우리의 인생사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갖기 시작한 것은 고대가 아니라 근대입니다. 그것도 대강 18세기 이후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예술의 문제와 이성 또는 도덕의 문제를 연결시키기 시작한 것은, 그것은 아마도 미학이 학문으로 자리 잡은 이후, 즉 18세기, 19세기 때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는 이런 그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질곡을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과거의 문제를 이해한다는 얘기는 시점이 오늘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을 매개해서 과거가 우리한테 재해석되는 거거든요. 과거 따로 있고 현재 미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중심입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그것을 재해석하느냐, 이게 관점이죠. 이 문제는 두고두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재해석하는 사람은 기득권 세력입니다. 없는 사람이 재해석해봤자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상당 부분 뭐 옳긴 옳은데 다 옳지 않다. 바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권력, 구도, 그런 구조 속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거 얼마 안 되었습니다. 20세기 중반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론이 기억 다음론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우리 얘기하자. 그 기억은 거대 얘기가 아니라 아주 미시적인 일상적인 체험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우리는 기억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얘기를 우리는 오늘 기억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문화적 기억, 하나는 사회적 기억. 사회적 기억은 집단적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국은 같이 움직이는데 보다 더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문화적 기억 또는 문화 기억으로서 과거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면해야 되느냐. 과거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한테 의미 있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는 재해석 계속 되묻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러냐? 거기서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과거의 문제를, 과거의 갈등 모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을 되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픈 치욕의 역사, 일시연정, 아주 잊고 싶은 과거 일시연정 묻어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오늘 현재화시켜서 재현시켜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문화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문화와 개인을 연결해 주는 것은 일종의 기억입니다. 근데 이 기억이라는 것이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절대적으로 고립된 개인한테 과연 기억이 있을까요? 외부와 100%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슨 어떤 기억을 할까? 기억이 있을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옆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관계성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고립된 개인은 기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있는 기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 의미를 띠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기억을 우리는 집단적 기억, 물론 개인의 기억도 있겠지만 그것이 개인적 기억은 별 의미가 큰 의미가 없고 여럿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일으키면서 남아있는 각인된 과거, 그것이 우리한테 의미 있는 집단적 기억,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이 사회적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문화 얘기든 나의 문화, 너의 문화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에 관련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취미, 취향입니다. 취향. 문화라는 것은 집단입니다. 개인의 문화가 아니라 집단의 문화입니다. 한국 사람, 한국의 문화. 우리의 문화도 동질성, 정체성을 따져 들어간 거죠. 물론 나의 정체성은 따질 수 있지만 나의 문화는 얘기 잘 하지도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집단 생활을 해 과정 속에서 다른 집단과 어떻게 다른가? 어떤 점에서는 비슷하고 유사하고 어떤 건 다르다. 일종의 배타성을 띄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기억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화와 개인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문화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해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기억이라는 것을 우리는 문화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문화적 기억은 타자와 관계에서 만들어진다. 그런데 나와 타자가 어떻게 맺어집니까? 이건 분명히 얘기한다면 무슨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얘기한다. 우리도 어떻게 관계가 맺어집니까? 영상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또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라는 건 뭡니까? 말하는 거죠. 말은 분명히 한다면 그냥 막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개념. 이 개념이 내가 생각하는 개념, 예를 들면 개인이다, 또는 사회다, 국가다, 민족이다, 이런 개념이 제가 생각하는 그 의미와 여러분들이 의미하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다르면 우리는 서로 딴소리 하는 겁니다. 물론 단어는 같을지언정 함의하는 내용이 다르다 했을 때는 우리는 소통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 특히 이 문화적 기억이라는 것은 맺어줄 수 있는 매체가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말도 될 수 있고 글도 될 수 있고 텍스트 또는 오늘 이제 우리가 이런 전시회가 열리는 미술관, 기념비, 기념관 이런 것들이 매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매체는 시대마다 바뀌죠.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누가 이걸 주도하느냐, 주체는 누구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여하간 크게 본다면 이것이 주도하는 세력이 다른지언정 그러나 이런 그룹
이런 그룹이 모여서 우리는 일종의 하나의 문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 문화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 문화 정체성 또는 문화 기억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중간에 어떤 그 매체가 존재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문화 기억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매체를 어떻게, 매체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지금 기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우리 학계 또는 학계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 단초는 사실은 20세기 중반에 히틀러 나치 시대 때의 그 참혹한 치욕스러운 인류의 그들의 게르만족의 그 치욕. 다만 근데 그것이 아리안족, 게르만족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간 중요한 것은 이 소위 얘기해서 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당시 나치들의 만행,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다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600만 명이 얼마큼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현재 인구가 얼마큼 됩니까? 이거 1000만도 안 됩니다. 800만, 700만, 뭐 얼마 안 됩니다. 포르투갈 그것도 한 800만, 900만, 얼마 1000만이 안 됩니다. 싱가포르, 타이완 얼마 안 됩니다. 도시국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 도시국가 전체를 몰살시킨 것 같은 엄청난 유일무이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살, 이 만행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것은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언서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문화적 기억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는 소통을 해야,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할 때는 매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 600만 이상을 몰살시킨, 학살시킨 그 만행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형식을 띠고 그림이랄지 아니면 음악이랄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표현돼야 후세들은 그걸 보고 과거의 문제를 반성, 성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 만행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매우 중요한 학문적 방법론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이 기억 담론입니다.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죽은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아우슈비츠 이런 그 포로 수용소서부터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또 그 후예들도 있고 사실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 느꼈을 겁니다. 아, 그것이 과연 독일의 경우만이냐? 우리 경우는 없느냐? 왜? 방금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우리의 그 민족의 문제, 우리 민족 분단의 문제, 분단 체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후유증이 큽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이 양이나 등등 볼 때 비교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하여간 문제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꽤 많은 부분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는지는. 여하간 거기서 나타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홀로코스트 기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효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기억 담론 그 1990년대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뭐 했느냐? 물론 나름도 있었죠. 하지만 이것이 보다 더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얘기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이 기억 담론이 활성화되면서부터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시작은 아마도 이것은 프랑스 학자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보다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독일의 아스만이라고 하는 부부가 이것을 테마화 학문적 방법을 많이 발전시켜서 그것이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여기서 그 엄청난 비극을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소주제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분단의 문제, 하나는 이제 기억, 문화적 기억, 그리고 공감의 문제. 공감이라는 건 뭡니까?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아픔은 난 몰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거기서 문화적 기억 생기지 않습니다. 물론 남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다 이해 못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집안에 엄청난 병이 환자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픈 것을 비교할 때 네가 감기 곧불만큼이나 이해할 수 있겠냐. 더 중요한 건 내 그 사소한 감기지. 저 사람의 아픔을 우리 잘 이해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 몰라라 해야 되냐? 그렇지도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의 아픔을 100% 이해 못합니다. 몰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미학에 의해서.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담론에서는 망각입니다. 상실입니다. 어느 정도 상실을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 완전히 이것이 몰입돼서 하나가 됐을 때는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허위 의식일 수 있습니다. 아, 알아. 난 네 아픔을 충분히 알아. 이거 허상입니다. 모릅니다. 다 모릅니다. 조금 조금이라도 이해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나 다 알아. 아, 이건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건 허위다. 거짓이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감의 문제, 이 공감의 문제. 그래요. 자, 독일 같은 경우에, 40년대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감을 해야 되냐? 어떻게 그 아픔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 아니, 그뿐만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우리 주변에 이 전쟁을 통해서, 한국 전쟁을 통해서 또 그 이후에 갈등 문제 때문에 그 갈등 끝난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60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나중엔 의미도 없었지만 마지막 그보다 더 오래 갑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일부에서는 흘리고 있죠. 자, 그럼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아니, 뭐 때문에 이해를 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세월호에서부터 지금, 2016년이니까 몇 년 지났습니까?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이 공감 문제라는 것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요청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방법론적으로 문화 기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 토대는 시작점은 이 유럽, 특히 독일 히틀러 나치의 만행을 반성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독일 사람들의 노력에서 발전됐다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물론 모든 각 분야에서 노력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과거 청산의 과거 극복, 청산이란 말은 잘 어울리는 것 같지 않고요. 과거 극복 문제에서 독일이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본과의 비교하면 매우 많은 사람들은 독일의 경우가 한결 낫다고 말씀들 하죠. 저도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독일에서 독일 유학을 한 10년, 11년 했거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의 그 의식 수준이랄지 생활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일도 마찬가지, 과거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문제가 말끔하게 극복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문제겠죠. 여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미술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 예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독일 이제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서 통일된 이후에 2005년도에 이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베를린에.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귀국을 한 것은 90년 초반부인데 그 다음에도 몇 번 갔었는데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매우 중요한 이런 그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구장 몇 배가 되는 그런 장소에 이런 사각형 그림을 엄청난 여기 사람 오른편에 아래 사람이 3명이 있죠. 엄청난 규모의 이 사각 블로크를 만들었다 합니다. 이제 이것이 일종의 독일 사람들의 자기 반성입니다. 이 기념비를 그들은 만말을 해가지고 독일말로 한다면 만말인데 이게 뭐냐면 과거의 잘못을 상기시키는 그런 기념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송독비랄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사죄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냥 기념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지금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이게 지금 매우 무미건조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이것도 일종의 예술인데 하나의 형식을 띠고 형식은 형식 미를 추구하는데 그 미를 추구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맞지 않는다. 홀로코스트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념비라는 그 관념을 이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반기념비의 컨셉트로 표시된 것이 이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것을 만든 사람과 이 작품과 보는 내가 저 세 사람 말하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내적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던 기념비 또는 기념관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빈 공간이 중요한 겁니다. 차라리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어있는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물관, 기념비 박물관의 개념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 문화적 기억 문제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형식 속에 이런 무형식 속에서 저들이 대변하려는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일종의 고뇌의 표현으로서 기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현재 독일에서 이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는 또는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문제는 결국은 기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기억은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기억이 의미 있는 기억이다. 그리고 사회적 또는 집단적 기억이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다. 그 매체 중에 중요한 것은 뭐 학문일 수 있고 다 모르고 다 되지만 오늘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미술이게 되겠죠. 미술은 그중에 특히 예술 중에서 특히 이 시지각적 관점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일으키기 때문에 매우 유효한 수단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아까 이제 잠깐 망각을 상실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망각이 없이 기억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런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합리적인 거리두기를 해야만 일종의 거리두기라는 것은 일종의 상실입니다. 그 상실을 통해서 과거의 문제가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느냐. 즉 다시 얘기해서 저 사람과 내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겁니다. 너와 나는 같지? 처음 말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좀 다른 얘기를 하면 고부간의 갈등 얘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갈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나는 너를 딸처럼 생각해 왔는데 너 근데 지금 나한테 하는 게 이게 뭐냐? 난 너무 실망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문제가 즉각적인 이 몰입, 통일, 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결혼을 할 정도 되면 나이가 30 전후 될 텐데, 다른 집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타자로 30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집 애랑 결혼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데,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이 타인입니다.
타자로 인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같은 걸 찾아내야 이것이 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같다, 딸이다. 딸이 아닙니다. 남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지금 얘기가 너와 나의 관계라는 것은 일정 정도 좀 거리를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됐을 때는, 통일됐을 때는 그것은 합리적으로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기억하기 위해서도 그 어려운 부분에서 내가 너가 아니듯이 그 정도 거리는 둘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일정한 어떤 상실과 하는 그런 거리두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야만 그 기억이 의미 있게 우리한테 들어오고 그 의미 있는 기억이 우리한테 하나의 일종의 문화적 기억으로서 아픔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른다. 근데 이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즐거움을 얘기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안 좋은 거, 나쁜 것을 우리가 같이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특히 슬픈 것. 자, 이 슬픔을 우리 같이 나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뭐 일려면 인간이 뭐 상도병사에서 애가 낳다 하면 그 남의 집 애 축하하느라고 우리 가서 뭐 돌잔치서부터 뭐 등등 뭐 생일잔치 가서 어른들이 축하도 해주지 않습니까? 또 돌아가실 때 아픔을 나눕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픔을 나누는 게 중요한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아픈 과거를, 죽음을 말하자면 주변에서 돌아가실 때 예전에는 그것을 곡소리, 곡을 울어야 되는 거죠. 애도입니다. 그것이 애도. 애도를 해야, 애도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아픔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나의 아픔을, 저 사람의 아픔을 애도를 못하게 하는데 한 번 걸리는 겁니다. 애도를 막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게 지나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우리 역사는 허다합니다. 물론 이것이 다 이데올로기 문제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좀 빨갱이 집안이 집단 학살이라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전쟁 지으면서 그 이후에서 한 마을이 전체가 죽어버린, 다 죽였습니다. 지금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도 있죠. 그날 아픔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럼 허다합니다. 애도를 못하게 막습니다. 슬퍼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잠깐 그 전에 이제 그 얘기에 이어나면 이제 그렇게 나은 과정 속에서 이 기념비 문제를 조금 더 아까 이제 이 반기념비라는 말을 했는데 이제 요 부분이 꼭 이제 그런 제의적 또는 조형적 뿐만 아니라 어느 모든 게 다 매체가 해당이 되는데, 그때 그중에 제가 이제 말씀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념비 문제에서 우리 한국에서 기념비 문제가 이게 참 여러 가지 훌륭한 그 기념비 그 흔적도 있고, 또 하나는 매우 부끄러운 또는 회피하고 싶은 그런 기념비도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기념행위는 누가 무엇을 기념하고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거기서 타협을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문화기억을 만들어낸 주체에 의해서 망각과 기억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제 이 4.19 탑입니다. 4.19 혁명 기념탑을 설명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거기서 먼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것이 조금했죠. 그런데 그것이 김영삼 정권 들어와가지고 국립공원화되면, 국립묘지 때문에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기념관도 생기고 커졌죠. 몇 배로 커졌죠.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이 4.19 4월 학생혁명 기념탑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기념비에서 이것이 기공식이 만들어진 게 이게 62년도입니다.
60년도 4.19고 61년도 5.16이고 62년도 기공식을 합니다. 그래서 63년도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센터에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만든 사람이 조각을 한 사람이 김경승이라고 매우 유명한 조각가죠. 이 사람은 근데 친일 임명사전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뭐 허다하죠. 그런 것이에요. 논계 그림도 그렇고 일점 전국 방방곡 꽃 대학 놀랍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뭐 4.19와 친일이 무슨 관계 있어? 라고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많은 이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 이 관계가 제대로 된 것이냐 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이 문장을 그 유명한 이은상 선생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은상 선생도 그렇게 과거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또 뭐 글씨는 뭐 일종 김충현 선생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놀라운 게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재건국민운동본부라고 하는 군사정권과 같이 근처에 있는 단체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4.19의 그 의미를 완전히 부정한 5.16 그들에 의해서 4.19 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놀랐습니다. 또 워낙에 원제 위치는 수유리가 아니라 광화문이었는데 너무 시내에 있으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50년도 우이동 수유리는 이건 아주 변두리입니다.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저도 서울서 국민학교 초등학교 나왔는데 저 소풍가는 아주 어렵게 가는 그 먼 데에 위치시켜놨죠. 물론 지금 위치는 좋죠, 산속에. 여간 이런 그런 이제 과거의 문제, 문화적 기억 기념비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을 제가 하고 싶고, 또 두 번째 문제는 이 얼굴을 보는 겁니다. 이 얼굴을 보면은 과연 거기서 희생자인데 어떻게 보면 그 희생자의 그 개인적 실존적인 아픔이 있느냐, 이게 참 놀랐습니다. 저는 이게 찾아보기 어렵더라고요. 이 동상만이 아니라 여타의 동상 문제에서 즐거운 행위라고, 즐거운 과거란다면 뭐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아주 어려운 그런 장면을 재현해야 되는데, 정작 거기에 있는 이 개인의 얼굴, 이 얼굴에서 그 고뇌의 아픔의 표정을 과연 우리가 읽을 수 있느냐? 개인의 문제는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집단의 문제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속에서 개인의 아픔이랄지 개인의 실존 문제가 얼마만큼 부각되느냐,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다 얽혀 있는 것인데, 이런 속에서 마지막 제 이야기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공감의 문제와 공감과 애도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아픔, 개인적 아픔도 있고 집단적 아픔도 있습니다. 이 아픔의 문제가 우리는 이제 전쟁서부터 그와 유사한 참사가 있어서 개인이, 가족이, 친척이 피해를 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약에 큰 병이 나면은 이거 집안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병원비를 대느라 내가 안 되면 친척한테 빌릴 수밖에 없고, 잘못되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히나 그런데 개인적인 측면, 가족의 문제도 그러하지만 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규모의 아픔이 오겠죠. 이것을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라우마는 이제 이게 정신적인 외상 또는 상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의 용어죠. 근데 문제는 심리학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것은 프로이드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입니다.
융으로 들어오면 이게 집단의 문제가 됐는데, 매우 많은 부분에서는 프로이드의 문제를 방법론적도 안다 하더라도 주의할 건, 이것은 개인적 관점에서. 왜 그러냐면, 이 모더니티 근대성이라는 것이 기본적 단초는 개인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와닿질 않죠. 과연 우리한테 개인이 어디 있어? 개인주의? 너무 좀 개인주의 팽배하다고? 개인이 어디 있어?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여간 이런 모든 현대 이론은 사실은 서양에서 발전된 이론은 출발점은 개인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개인만이 아닙니다. 집단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트라우마가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정신적 외상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이 정신적인 외상, 아픔을, 이거 엄청난 외상을 입었는데, 상처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래서 이 방법은 이것은 애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같이 슬퍼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당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안정감을 찾는 겁니다.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결국은 애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애도하는 과정을 우리는 방해받는 경우가 많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같이 트라우마 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 함께 개인이 애도하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집단의 문제면 타자와 함께 집단이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능하냐. 앞으로 우리의 숙제는 제 생각은 이 지금 모든 문화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우리가 평화롭게 살아야 되냐. 평화 공존의 문제일 겁니다. 근데 그 평화 공존의 문제에서 결국은 공존의 문제에서 즐거운 것만이 아니라 나쁜 거, 슬픈 것을 어떻게 우리는 함께 할 것이냐. 거기에 관건이 놓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만이 옳다. 나의 것 또는 우리 집, 또는 우리 회사만이 옳다. 우리만 최고다.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다 없어져? 그래가지고 공감이 형성이 되겠느냐? 어려운 얘기죠, 현재. 아주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나와 다른 저들과 어떻게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해서 살아가야 되냐? 안 되죠. 이겨야 되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 과연 공감의 문제가 어디까지 형성이 될까? 물론 우리 고전에서는 이런 얘기가 허다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윤리학 책인 유학에서 얘기한 충성 문제입니다. 이 서해 문제입니다. 남의 아픔, 나의 아픔을 같이 느끼라는 얘기죠. 내가 하기 싫은 거 남한테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게 공자 이야기입니다. 이 충성의 문제거든요. 사실 이것은 지금 공감의 문제입니다. 물론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문제의식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애도를 해야 되는데, 같이 슬퍼해 줘야 되는데, 그 가치가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 이번 전시에 마찬가지 1부, 2부, 3부 이 모두가 사실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작가들이 이것을 제안한 겁니다. 과거의 문제를 지금 여주시 이 미술관 려에서 초청한 여러 선생님들, 작가 선생님들의 그림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인 관계이든 그런 문제를 매우 이 사람들은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행사에, 이 작업에 동참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일종의 애도 작업에 동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이 전시의 이 목적 진행 문제에서 매우 저는 존경스러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같이 슬퍼해야 되는데 같이 좋아하는 거 쉽습니다.
그거 말고 같이 슬퍼해야 된단 말입니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데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같이 느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애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회부담 얘기해서 전체적인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 개인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단의 문제도 할 때는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가 천명에 다른 상태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저 사람이 주장하는 거와 이쪽에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천명에 좀 갈릴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자. 거기서 제 생각에서는 이것은 집단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 문제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다시 얘기해서 개인의 아픔을 다른 개인이 동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도의 문제라는 것이 물론 이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런 애도랄지 트라우마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 출발했다 하지만 거기서 비판했지만 그러나 다른 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매우 첨예한 갈등 구조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는 일단 거려놓고 그 말고 그 거리를 두고 개인적 차원에서 동참할 수 있는 영역은 없겠는가.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문화적 기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결국은 다른 사람과 생각을 달리하고 생각만 다르는 게 아니라 성도, 젠더, 남성, 여성, 성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느냐, 소통할 수 있느냐. 이 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는가. 거기에서 예술, 미술도 노력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장에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영상을 한번 이제 그림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게 이 서양 클래식을에서는 이 다니엘 바렌보임은 매우 유명한 피아니스트자 작곡가죠. 이 사람이 90년대 말에 유명한 영문학자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있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 오리엔탈리즘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영문학과 철학에서 굉장히 매우 유명한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몇 년 전에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오케스트라 파운데이션을 만듭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국적이 재밌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 보임, 요건 뭐냐면 2011년도 8월 15일 날 판문점에서 이 사람이 자기 오케스트라를 데리고 와서 공연을 합니다. 베토벤 합창을 하는데 거기에 조순이도 같이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이 오케스트라, 웨스트 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출신과 팔레스티나 출신의 젊은 음악인들을 모아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 바렌보임이 이스라엘계입니다. 태어나기를 아르헨티나에 태어난가 그러고 이 사람이 약간 이 당시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 정책에 이 사람 반대하는 겁니다. 너무 그건 지나치다. 자기는 팔레스타인과 대화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 같이 파운데이션을 만들었던 사이드가 팔레스타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보다 더 첨예한 갈등 구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쪽은 어떻게 보면 남북한 이상일 수도 있죠. 이 두 사람, 양쪽의 출신의 두 사람이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하나는 영문학자, 학자고 하나는 음악가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오케스트라를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서동 신 오케스트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디바인 이건 그리트에서 나온 얘기인데 약간 동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데에 가서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은 공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011년도 판문점에 와서 공연을 하는 그런 역사적인 하는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어떻게 우리는 대화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사람끼리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 한국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방 차이가 있다면, 같이 만나야 되는 거죠. 영락호나 만나서 같이 하고, 아니, 이런 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사실. 그뿐만 아니라, 남북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사람이 다른 모임에 오면서 처음에 자기 문제는, 가장 좋은 것은 판문점에서 남북한이 함께 만나서 자기 음악을 들어줬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결국 이제 우리의 목적은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애도할 것인가. 이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 얘기고요. 오늘 얘기를 잠깐 정리를 이제 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제목이 한국 현대사와 문화기억. 그런데 이것을 예술의 문제와 분단사회 극복 관계에서 바라보겠다. 딱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예, 키워드는 사실은 예술, 두 번째 예술 속에 미술 들어가는 겁니다. 예술, 두 번째 문화기억, 세 번째 분단사회 극복,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현대사 문제에서 물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그 어두운 쪽만 얘기한 거 아니냐. 그거 말고 우리가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경제 성장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와 인권 문제가 개선되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데 아쉬운 부분,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두운 쪽 이야기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단의 문제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상생활 영위해 가면서 우리는 과연 거기서 분단의 문제에서 나는 나 몰라라, 난 관계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속에 살고 있고, 그게 악영향을 난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일종의 가치관화 되어버렸어요. 배타적인 관계를 우리는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타자와 관계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때문에 이 분단의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또는 가치관적 세계까지 침범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 문제를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되살려서 끊임없이 되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되물어본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성찰 비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념비라는 것도 아까 얘기했던 다른 개념의 기념관도 필요하고, 미술관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식의 문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접근해 들어갈 때 학문적 관계에서는 역사보다는 어떻게 보면 역사는 거대 담론이라고 친다면 미시 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의 문제, 거기 중에서도 우리는 기억을 사회적 기억, 문화적 기억이라고 했을 때 요 기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것이 어떨 것인가. 근데 여간 어떠하든 간에 이 모든 문제는 결국은 나와 다른 타자와의 관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랄지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공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공감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 것인가. 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매우 큰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세 가지 시각을 가지고 한번 돌이켜 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이 미술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아마 예술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과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여주시 미술관 내에서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랄지, 그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감의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 삼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까지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 제기가 문제의식의 발로 표현을 제한하는 문제를 여주시에서도 하고, 서울도 물론 할 테고, 부산도 하고, 광주, 목포, 대구 곳곳에서 이와 같은 문화적인 행위가 동시적으로 또는 다발적으로 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공감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 방향으로 나간 좋은 긍정적인 방향, 그런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런 훌륭하신 의미 있는 자리를 저한테도 주셨기 때문에 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